왜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계획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2023년 7월 21일) 절망적이고도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신임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입니다. 범인은 2시 7분부터 13분까지 단 6분 만에 4명을 공격, 20대 남성 1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30대 남성 3명은 부상을 당하죠. 이 사건의 범인은 1990년생 조선입니다. 그는 신임역 4번 출구에서 약 80m 떨어진 인근 상가 골목을 시작으로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는 20대 남성을 흉기로 약 13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흉기를 숨긴 채 이동하며 피해자들의 뒤에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무려 3명을 더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다 경찰과 마주쳐 순순히 흉기를 버리고 검거되죠. 불과 6분 만에 4명을 공격한 것으로 보아 만약 그때 검거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는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조선은 반사회적 성향이 매우 강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불행하니까 남들도 똑같이 불행하게 만들고 싶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에 차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사실 그는 어릴 적부터 본인의 키를 콤플렉스로 여기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키는 160 초반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후반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은 비슷한 또래의 남성 중 본인보다 키가 큰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조선은 학창시절부터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키 얘기만 나오면 욱하는 다혈질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이미 중학교 시절부터 그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굉장한 문제아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소년재판부에 총 14회 송치되었으며 총 1년 7개월 동안 소년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흉기상해, 보험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미 신임역 사건을 저지르기 전 전과 3범이었죠. 그중 흉기상해의 경우 2010년 1월에 주점에서 다른 남성과 시비가 붙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그 깨진 병을 휘둘러 주점의 종업원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 범행으로 조선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죠. 또한 조선은 돈을 벌기 위해 사행성 게임장도 운영했지만 지능이 일반인보다 많이 낮았던 탓에 당연히 사업에 실패하고 오히려 빚만 지게 됩니다. 그렇게 조선은 빚을 갚기 위해 2022년 말 인력사무소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성실하지 못한 탓에 2달 중 실제 근무일자는 15일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나마 받은 일당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022년 12월 말 건설 일용직마저 그만둔 조선은 이 신임역 사건이 있기 전까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게임 중독에 빠진 백수로 지냈으며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세상에 대한 불만뿐이었습니다. 평소 주변 사람들한테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등 그저 머릿속에는 부정적인 생각뿐이었죠. 이렇게 그는 흉기를 들고 신임역으로 나서게 됩니다. 조선은 단 6분 만에 이러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시 국민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정말 무서운 것은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증언과 사진, 그리고 CCTV에 잡힌 그의 행동들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정말 유명하죠. 검거되기 전 웃고 있는 조선의 모습입니다. 누가 봐도 즐거워하는 얼굴, 이 표정이 잔혹하게 흉기로 4명이나 찌른 인간의 표정입니다. 이 사진을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실제로 범행을 목격한 사람들은 당시 조선의 모습이 어린아이가 장난을 친 후 즐거워하듯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CCTV 영상을 보면 마치 게임 캐릭터를 흉내내듯 칼집에서 칼을 꺼내는 모습을 보이며 범행을 저지릅니다.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그저 흉기를 휘두르며 즐거움을 느꼈던 것이죠. 조선은 검거된 후 정신이 돌아왔는지 갑자기 반성하는 척을 보입니다. 이 비겁한 놈은 범행을 저지를 때는 그렇게 즐거워했으면서 막상 잡히고 나니 범행의 원인을 세상의 탓으로 돌려버리죠. 왜 나한테 이렇게 여태까지 잘못 살기 편한데 열심히 살아야 돼도 안 되더라고.
생각 죽였습니다. 본인의 형편없는 인성과 성실하지 못한 태도는 이 세상 때문이며 자신의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또한 이 세상 때문이라고 말이죠. 결국 그의 결론은 자신은 불쌍하며 반성은 하고 있다 였습니다. 또한 그는 검거된 후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술을 먹어서 그랬다, 마약을 해서 그랬다, 우울증이 있다 등 가명을 위해 계속해서 거짓 진술을 하죠. 그러나 그는 마약을 하지 않았고 최근 5년간 정신과 진료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포렌식 수사를 염려한 듯 범행 전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망치로 PC를 파손했죠. 그리고 우발적 살인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추후 데이터 복원에 성공했고 그의 검색 내역에는 살해 방법, 급소, 홍콩 묻지마 살인 등 범죄를 계획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범행은 계획 범죄로 인정되죠. 이 범행의 피해자 중 세상을 떠난 고인은 당시 22세 남성으로 암투병으로 모친이 세상을 일찍 떠났고 외국에서 생활하는 아버지를 대신해 당시 중학생이던 동생을 돌봤으며 대학까지 진학한 건실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그는 월세가 싼 원룸을 알아보겠다며 공인중개소에 방문했다가 조선과 마주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재판에서 검찰은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송문을 제출했고 살인미수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조선은 이마저도 부당하다고 주장하죠. 재판은 항소심에 상고심을 거쳐 2024년 9월 12일 결국 조선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이러한 범죄자들의 근절을 영원히 기원합니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제 집 주변에 조직 스토킹 스토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집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직 스토킹이라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2023년 8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백화점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도망다니며 외칩니다. 누군가가 칼을 휘두르며 돌아다닌다 라고 말이죠. 이 사건은 오후 5시 56분 갑자기 인도로 돌진한 모닝 차량에서 내린 한 남성에 의해 시작됩니다. 그 남성은 서현역의 한 백화점 출입구 앞 도로에서 갑자기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합니다. 그리고는 인도를 걷던 사람들을 차례대로 총 5명을 받아버리죠. 계속해서 질주하더니 인도와 도로의 경계에 세워진 연석을 받고 나서야 멈춰 섰습니다. 그마저도 타이어가 터지고 휠이 빠져서 멈추게 된 것이죠. 이 당시만 해도 목격자들 대부분은 운전자의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운전자가 의도한 것이었고 진짜 악몽이 시작됩니다. 차량에서 내린 남성은 쓰러진 사람들에게는 시선도 주지 않고 그대로 백화점의 출입구로 들어갑니다. 그 출입구는 백화점 2층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백화점으로 들어서자마자 숨겨둔 흉기를 꺼내더니 지나가는 행인 2명을 그대로 공격합니다. 그리고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죠. 그 남성은 이제 자신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흉기를 휘두르는 남성을 보고는 모두가 겁에 질려 도망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1층에서만 총 7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 미친놈은 선글라스를 낀 채 옅은 미소를 띄우고 게임을 하듯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마치 게임 캐릭터에 빙이 되어 사냥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다가 도망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던 범인은 끝내 건물 밖으로 도주하게 되고 목격자가 발빠르게 지구대로 직접 신고를 한 덕에 오후 6시 5분경 서현역 인근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인은 체포됩니다. 범인은 오후 5시 56분부터 6시 5분까지 차량으로 총 5명을 들이받았고 백화점 2층에서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1층에서 7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남성으로 인해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단 9분 만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중 차에 부딪혀 내사에 빠졌던 20대 여성과 60대 여성은 결국 사망하게 되죠. 이 사건의 범인은 당시 22살이었던 2002년생 최원종입니다. 사망한 피해자에 이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전환되었으며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 또는 분당 백화점 칼부림 사건으로 불리게 됩니다. 최원종은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최원종은 어릴 적부터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시절 올림피아드에서 입상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가정 형편도 남들보다 꽤 좋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그날 최원종이 살고 있던 아파트는 당시 매매가 10억 원, 전세로는 4억에서 5억 수준이었으니까요. 심지어 이 집에 최원종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가정 형편도 나쁘지 않았던 최원종. 그러나 최원종은 대인기피증에 조현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언론에서는 최원종의 정신적 결핍을 학창시절로 추정합니다. 정보 올림피아드에서 장려상까지 입상했던 최원종. 그러나 최원종은 부모의 기대와는 다르게 특목고진학에 실패했고 일반고에 진학하게 되었으며 2017년 일반고는 시시하다며 적응하지 못한 채 자퇴하게 됩니다. 그 후부터 최원종은 사실상 외부와의 교류가 전혀 없었으며 2020년부터는 혼자 자취를 하게 됩니다. 이맘때쯤 그는 입시 경쟁에서 실패한 것에 좌절하며 본인의 좌절과 분노를 쏟아낼 곳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바로 온라인 커뮤니티였습니다. 정확히는 DC 인사이드였죠. 그래도 그 당시는 건강한 정신으로 창업을 해서 빅테크 기업을 만들겠다는 등 본인의 꿈을 적기도 하고 본인이 좋아했던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학문에 대한 열정이 담긴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포부와 본인이 꿈꾸는 미래에 대한 글을 계속 올리며 후에는 커뮤니티의 닉네임 또한 자신이 나중에 개발할 것이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스카이넷의 글자를 딴 SKNT 설계자로 바꿔버리죠. 하지만 본인의 꿈을 이루는 데는 진척이 없었고 최원종은 커뮤니티에서 보내는 시간만 계속해서 늘어갈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그의 꿈과는 동떨어진 현실에 부딪히며 점점 어둠에 잠식되어 갔죠. 시간이 흘러가며 최원종은 약 6,000개의 게시글을 남기게 되는데 최원종의 커뮤니티 생활에는 특이점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의 최원종은 극단적인 친일 성향을 보이며 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글을 게시했으며 닉네임 또한 인공무현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기도 했죠. 특히 우길기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합성하여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지속적으로 고인 모독 글을 올리고 지역 감정과 젠더 감정 등을 불러일으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외에도 평소 회칼을 들고 다닌다며 인증하는 글을 올리는 것을 보면 그의 비현실적인 심리와 반사회적 성향을 추정할 수 있죠. 이렇게 그에게는 결국 대인기피증과 조현성 성격 장애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는 범행의 이유를 묻는 물음에 그는 이렇게 답을 하죠. 너무 괴로워가지고 제 집 주변에 조직 스토킹 스토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집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직 스토킹이라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최원종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이미 범행을 암시하는 글들을 여러 번 올렸습니다. 이걸 본 커뮤니티 사람이 국민신문고에 신고까지 했죠. 당연히 무시당했고 이 때문에 경찰은 위험 경고를 묵인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원종은 범행 전 사전 조사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고 범행에 사용할 흉기마저 미리 구매했음을 글로 작성했습니다. 즉 계획 범죄였다는 뜻이죠. 한 명의 미친놈 때문에 세상을 떠나버린 2명의 피해자, 그리고 아직도 트라우마에 빠져 힘겹게 살아가는 피해자들. 하지만 이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최원종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죠. 상고심의 판결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것은 여담인데 커뮤니티에는 이러한 글도 떠돌아다닙니다. 최원종이 검거된 후 직접 올린 글이라며 내가 한다고 했잖아 라는 뉘앙스로 작성된 글이죠. 사실이든 아니든 최원종은 우리 곁에 있어서는 안 될 인간입니다. 이러한 범죄자들의 근절을 영원히 기원합니다. 피해자하고 아는 사이신가요? 아니요. 술은 얼마나 마셨어요? 한 4병 정도 먹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2024년 9월 26일 오전 0시 44분 순천시의 한 도심 길거리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여고생 A양이 집으로 혼자 귀가하던 도중 일면식도 없던 남성에게 흉기로 습격을 당한 사건이죠. 피해자 A양은 가슴과 배 등 여러 부위를 찔려 중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CCTV 영상을 분석해 그 남성을 곧바로 추적했고 사건으로부터 약 2시간 30분이 지났을 때쯤 또 다른 행인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그를 발견해 긴급 체포합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1994년 박대성입니다. 박대성은 피해자 A양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도중 맞은편의 한 행인과 마주쳐서 달아나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사건 직후 피해자 A양에게는 의식이 있었으며 범행을 목격한 행인에게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피해자 A양은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당시 A양은 범행을 저지른 박대성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피해자 A양은 일면식조차 없었던 범인 박대성에게 묻지마 살인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경찰에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지만 언론은 모두 묻지마 범죄로 확정했습니다. 여러분, 또 묻지마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려는 것일까요? 현재 범행 장소로부터 약 1km 떨어진 곳에서 흉기가 발견되었고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까지 확보된 것으로 보아 이제는 박대성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거된 직후 박대성은 역시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범행 전 소주 4병을 마셔서 범행에 대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하였죠. 술은 얼마나 마셨어요? 한 4병 정도 먹었습니다. 끊으셨어요.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소주 병수는 기억이 나는데 사람을 찌른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 미친 소리입니다. 그러나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었고 CCTV의 범행 장면도 찍혔으니 경찰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박대성이 한다는 말이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는 않겠다 였습니다. 근데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즉 현재 박대성의 입장은 자신은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 범행을 부인하지는 않을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심 어린 반성은 일단 기억 안 난다고 우겨보고 나중에 재판 받아본 다음에 결과를 보고 할게 라는 말인가요? 또 술입니다. 결국 술로 감형을 노리겠다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들의 공분이 폭발한 이 사건에서 과연 심신미약, 주치 감형이라는 것들이 가능할까요? 피해자 A양은 경찰관을 꿈꾸던 평범한 여고생이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인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일면식도 없는 악마에 의해 세상을 떠나버린 여고생.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요? 심지어 박대성은 체포된 후 촬영하는 머그샷에서도 이렇게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굴을 보고 있으니 지금도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정말 충격적인 것은 범행을 저지른 후 달아나는 도중 CCTV에 찍힌 박대성의 얼굴입니다. 정확히는 그의 표정이죠. 맨발로 돌아다니며 웃고 있습니다. 저놈은 악마입니다. 저 웃음 정말로 무섭네요. 저 웃음은 이 사건이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범행을 저질렀을 놈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언론에서 순천 칼부림으로 대서특필을 날렸을 때 이미 주변인들에 의해 박대성의 신상정보는 인터넷에 유포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었고 지금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신상이 공개되었죠. 박대성은 순천에서 찜닭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주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박대성은 평소에 술을 좋아했으며 술만 먹으면 욱하는 다혈질에 수주정이 심했다고 합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없지만 뉴스 인터뷰에 의하면 그의 범행 동기가 결혼할 여자친구와 싸웠고 그래서 술을 잔뜩 마셨으며 결국 본인의 화를 참지 못해 애꿎은 피해자에게 화풀이를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네요. 사건 현장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추모를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반성을 하지 않는 박대성. 전 국민이 지켜보는 사건인 만큼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며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숨진 피해자 A양이
하늘에서는 편안하길 기원합니다.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어디까지 기억이 나요? 피해자에게 아직도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유가족한테 사과하실 마음 없으세요? 아까 기억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기억나는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박대성은 2024년 9월 26일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여고생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입니다. 10월 1일 저희 채널에서는 박대성의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듭된 조사와 주변인들의 제보로 박대성은 원래 어떤 인간이었는지, 범행 당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들이 속속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업로드한 영상보다 밝혀진 내용이 많다고 판단, 추가된 내용을 정리하여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범행 당일 박대성의 행적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2024년 9월 26일 오전 0시 15분 박대성의 친형이 119에 신고합니다. 신고 내용은 동생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 였습니다. 박대성은 친형과 통화를 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며 그냥 죽어버리겠다 라고 통화했죠. 오전 0시 18분 근처 순찰 중이던 경찰이 신고를 받고 가게에 도착합니다. 경찰은 약 5분 동안 박대성과 면담했으며 혼자 술에 취한 채 흡연 중이던 박대성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을 확인, 경찰은 돌아갑니다. 오전 0시 23분 경찰이 돌아간 후 박대성은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범행 대상을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박대성은 집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A양을 발견하죠. 오전 0시 29분 박대성이 본인을 따라오는 것을 눈치챈 피해자 A양이 친한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남자가 따라온다, 공격당할 것 같다, 무섭다 등의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오전 0시 44분 약 15분간 A양을 뒤따라간 박대성은 결국 A양을 흉기로 잔혹하게 공격, A양이 쓰러진 채로 공격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주변 목격자가 소리를 지르며 다가오자 박대성은 그대로 도주합니다. 범행 후 도주하던 박대성은 맨발 상태로 주변 호프집에 들어가게 되고 술을 마셨으며 외상을 하고 다시 나옵니다. 그 이후에도 흉기를 들고 술집, 노래방 등 거리를 계속해서 배회하다가 근처 주차장에 흉기를 버리죠. 오전 2시 57분 박대성은 본인 가게에서 신발을 신고 나온 후 가게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발로 차다가 차량의 주인과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됩니다. 오전 5시 40분 의식을 잃은 채 사경을 헤매던 피해자는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 사망하죠. 박대성은 범행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CCTV에 촬영된 웃음을 짓는 악마 같은 모습과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의 태도, 그리고 술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 등 사람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박대성의 키는 160cm 후반에 50kg대의 체중을 가졌다고 하죠. 학창시절부터 그는 왜소한 체구를 가졌었으며 강한 애들한테는 굽신거리고 약한 애들은 괴롭히는 전형적인 강약약강의 표본이었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같은 반 친구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건다거나 머리를 이유 없이 때리는 등 학교 폭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강해 보이는 친구에게는 아무 소리도 못하는 그저 찌질한 학생이었죠. 심지어 그는 한 살 위의 친형을 믿고 또래 아이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러한 폭력성은 점점 더 진화했으며 군대에서도 드러났죠. 함께 복무했던 사람의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박대성은 영향력 있는 선임들에게는 깍듯이 행동했으나 만만한 선임이나 후임들에게는 대들거나 부조리를 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역을 한 후에도 그는 끊임없이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관련된 이야기를 마치 무용담처럼 자랑을 하고 다녔죠. 계속해서 밝혀지는 그의 과거를 보면 그저 찌질함 그 자체입니다. 박대성은 검거 후 진술에서 그리고 취재진들 앞에서 소주 4병을 마셔 범행 당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의아했죠. 마신 병수는 기억이 나는데 잔혹하게 저지른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실제로 범행 이후 경찰이 박대성의 가게를 수색했을 때 소주 4병 중 2병만 비어져 있었고 한 병은 4분의 3이 남아 있었으며 마지막 한 병은 뜯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 찌질한 놈은 지가 먹은 소주 병수마저 거짓말한 것입니다. 사실 가명이 목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냥 박대성의 삶은 종합해보면 태생이 거들먹거리기를 좋아하고 과시하기를 좋아하며 강약약강에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으로 보아 이 또한 그저 과시용으로 과장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박대성은 범행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CCTV에 촬영된 웃음을 짓는 악마 같은 모습과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들
그가 운영했던 가게는 프랜차이즈 찜닭 가게였습니다. 박대성은 당연히 사업에 대한 소질이 없었고 개업 이후 단 2개월만 제대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술을 너무 좋아한 박대성은 당연히 사업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었죠. 그러나 그는 본인의 사업 실패를 주변으로 돌렸고 건물주랑 싸우고 재료 납품 기사와도 싸웠죠. 박대성이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버리는 바람에 그가 속해 있던 찜닭 브랜드는 살인마 찜닭집으로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본사가 아주 쑥대밭이 되어버렸죠. 결국 점주를 잘못 고용했다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문매를 맞고 프랜차이즈 대표이사가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박대성의 선택을 받은 이유로 프랜차이즈 브랜드 자체가 타격을 입은 것이죠. 검거된 직후 박대성은 분명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0월 4일 범행으로부터 8일이 지났을 무렵 아직도 기억이 없냐는 기자의 거듭된 질문에 박대성이 한다는 말이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였습니다. 경찰에 검거되기 전 박대성과 시비가 붙은 행인의 말을 들어보면 발길질과 주먹질을 계속하긴 했지만 말도 잘했으며 걸음도 똑바로 걸었다고 합니다. 전혀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죠. 오히려 눈이 돈 짐승마냥 흥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박대성이 포토라인에 섰을 때 그의 표정을 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듯한 표정,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귀찮은 듯한 표정. 이런 박대성에게 피해자는 무자비하게 흉기에 찔려 사망합니다. 아버지의 약을 사러 갔는데 약이 없어서 내일 다시 가야 된다는 피해자와 아버지의 마지막 통화. 이 사실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죠.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죄에 맞는 벌을 내려야 합니다. 정말 이제는 사형을 집행해야 합니다.